오늘 읽을 논문은 이제 브랜덤의 그 게오르크 헤겔의 정신현상학이라는 그 리뷰거든요. 리뷰. 이게 토포이라는 저널에 실려 있는 리뷰인데 거기서 이제 반시대적 리뷰들이라고 해서 종종 그 철학 고전에 대한 리뷰를 받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는데 근데 그 요지가 뭐냐면은 고전을 비판적으로 한번 새롭게 읽어보는 그런 리뷰들을 받겠다 해가지고 브랜덤도 들어가 있고 뭐 데이빗 휴움도 들어가 있고 메를로 퐁티에 대한 리뷰도 있고 뭐 그렇게 있던데 근데 오늘 제가 브랜덤은 꼭 저희 세미나에서 한번 다뤄보고 싶었는데 브랜덤 글 중에서도 어떤 걸 다룰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브랜덤 해결에 대해서 은근히 글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볼 요 리뷰는 왜 뽑았냐면은 일단은 분량이 굉장히 짧아서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쪽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빨리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네 쪽밖에 되지 않는 분량 안에 브랜덤이 이해하는 해겔 철학의 전체적인 면모가 또 들어가 있으면서도 또 그 안에 브랜덤 본인, 그러니까 분석 철학자로서 브랜덤 본인의 어떤 그 추론주의 이론이 잘 녹아 들어가 있어서 요걸 읽는 게 그 참 효율성도 좋고 해겔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대의 중요한 분석 철학자 중 한 명인 브랜덤도 이해할 수 있는 일석삼조겠다 해서 이제 읽어보게 됐는데 요 내용을 대충 그냥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브랜덤이 보기에 해겔이 다루는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개념적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의도하고 의미하고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할 때 그 내용이란 게 뭐냐? 개념적 내용을 가진다고 할 때 우리는 뭘 가지는 거냐? 요 주제를 해겔이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주제가 하냐면은 해겔은 그 개념적 내용이 상호적 인정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봤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고 어떤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승인하고 아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개념적 내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다. 이런 브랜덤은 해겔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해겔의 그 철학적인 아이디어가 근대라는 시대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예전에는 그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객관적인 규범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그걸 그냥 따르는 게 당연했는데 근대에 이르면 그 근대라는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규범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됐고 정말 우리를 규제하는 저 객관적인 규범이라는 게 있을까? 신적 질서라는 게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규범에 의해서 지배받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해겔 철학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요 고민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브랜덤은 자신이 제시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논리, 요 모델을 가지고서 해겔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해겔을 설명하는데 그리고 여기서부터 세 가지 귀결을 끌어내 해겔 철학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느냐 해겔 철학은 총체주의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개념적인 것의 무속박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진리 동일론이라는 걸 주장한다. 이렇게 귀결을 끌어내는데 뭐 아직은 잘 모르셔도 돼요. 대충 이런 흐름으로 흘러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우리 세미나의 맥락에서 보면은 브랜덤의 해겔은 여기 분석적 해겔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영어권 해겔 연구 중에서 비형이상학적 해겔 안에서 파생되어 나온 분석적 해겔주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덤 해겔을 이해하려면 저번 시간에 저희가 봤던 테리 핑카드의 해겔 해석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브랜덤이 이 텍스트 안에서 해겔의 정신현상학에 대한 리뷰를 썼긴 썼지만 정신현상학에 대한 그 인용은 딱 한 구절밖에 안 나오거든요. 여기 내용들은 전부 다 브랜덤 자신이 소화한 방식대로 자신의 어떤 구도에 짜맞춘 정신현상학이기 때문에 왜 브랜덤이 이런 주장을 하는지를 좀 배경을 이해하려면은 저번 시간에 다뤘던 그 핑카드가 어떻게 정신현상학을 분석했는지를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핑카드의 분석은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였죠. 정신현상을 핑카드가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어디 부분이냐면은 그 의식 파트에서 자기의식 전까지, 그러니까 감각적 확실성에서 의식을 지나서 자기의식 전까지 거기까지 이제 내용을 그렇게 보는 거죠. 핑카드가.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때 어떤 전제하는 조건이나 규범이라는 게 있다. 우리는 대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규범이나 조건의 매개에서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정신현상학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 자기의식장의 내용은 그거였죠. 근데 우리가 전제하는 그 조건이나 규범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호적인 인정투쟁의 결과를 통해서 형성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 인정의 관계가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때, 세계를 인식할 때 전제하는 조건과 규범들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정신현상학의 두 번째 핵심적인 주장이었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근데 구체적으로 유럽 근대 사회는 어떠한 규범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겠다. 요게 이제 세 번째 파트였죠. 그래서 이제 근대를 지배하는 조건이 뭔가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대상을 인식할 때, 우리는 세계를 인식할 때 특정한 조건과 규범에 매개해서 대상과 그 대상을 인식한다. 첫 번째 주장이었고, 두 번째, 그 조건과 규범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 인정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다였고, 세 번째는 근대라는 것의 조건. 근대는 그럼 근대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조건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자라는 게 세 가지였는데, 그 배경에서 이제 브랜덤이 나왔다 보니까 브랜덤이 강조하는 것도 상호적 인정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거든요. 상호적 인정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어떤 조건들과 규범들을 형성하게 된다. 이게 이제 브랜덤이 바라보는 정신현상학의 핵심 주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로버트 브랜덤은 누구인가? 브랜덤은 익숙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영미권 분석 철학자예요. 사실 이제 철학을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대중적으로 철학을 접하실 때는 브랜덤 이름을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중적으로 철학이 소개될 때는 대부분 이제 유럽 철학에 그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뭐 데리다, 뭐 푸코 이런 사람들이 그 유명한 철학자들, 우리 시대의 현대적인 유명한 철학자들로 소개가 되는데, 브랜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륙 철학의 반대편에 있는 영미권에 오늘날 살아있는 가장 유명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석 철학자 중에 한 명이고, 제가 여기 가져온 이 소개 구절은 저번에 저희 브랜덤 세미나 했을 때도 가져왔지만, 그 더 베스트 스쿨스라고 해가지고 그 철학과를 비롯해서 모든 대학교 학과들 랭킹 매기는 그런 유명한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이제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철학자들, 가장 뛰어난 철학자들 50명을 뽑았는데, 그 50명 중에 한 명이 브랜덤이기도 해서 가져왔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소개를 갖고 왔거든요. 그 50명 안에는 이제 지젝도 들어가고 바디우도 들어가고 그 다음 시간에 볼 맥도웰도 들어가고 하는데, 뭐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도 있고 뭐 누스바움 같은 사람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철학자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내용은 그런 거예요. 브랜덤은 이제 1977년에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지금 재직하고 있고, 브랜덤은 철학적으로 이제 그 실용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걸 주로 연구를 하냐면 언어 철학, 그리고 심리 철학, 논리학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브랜덤이 주로 의존하는 철학자들은 비트겐슈타인이나 칸트, 셀라스 같은 사람들이고, 이런 철학자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브랜덤 어떤 거를 하고 있냐, 그 사회적으로 규범적인 언어 사용의 사회적으로 규범적인 언어적 사용과 그다음에 그 언어 표현의 의미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의 사용과 의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 철학자이고, 그리고 요 Making it explicit, 이게 저번 세미나로 했던 건데, 요 책이 브랜덤 대표작이거든요. 요게 유명한 책이고, 그래서 요 책에서는 어떤 걸 주로 브랜덤이 탐구를 하냐, 이런 거죠. 언어적 표현에 기속되는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추론적 관계 속에서, 그 의미라는 걸 추론적 역할 속에서 탐구한다라는 게 브랜덤의 핵심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의미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의미라는 것은 그 언어와 다른 언어들이 맺고 있는 추론 관계의 전체 그물망 속에서 탐구돼야 된다는 게 브랜덤 주장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한 언어 표현이 다른 언어 표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언어 사용의 그 언어 사용을 지배하는 어떤 사회적인 규범들에 대해서도 탐구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브랜덤의 대표작이 이 메이킹 익스플리시트하고, 또 하나가 이제 헤겔 정신현상학을 분석한 그 신뢰의 정신이라는 책이거든요. 요게 이제 브랜덤이 2019년에 출간한 또 하나의 대표작 중 하나고, 요 대표작은 너무 두껍다 보니까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어서, 그래서 저희 2008년에 나온 요 논문으로 그 브랜덤이 읽은 그 헤겔의 정신현상학에 대한 이 리뷰로 내용을 대체를 했고요. 브랜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가 71세거든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유대교 랍비처럼 이렇게 수염도 많고 완전 할아버지인데, 근데 71세인데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철학자이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인 유튜브도 있어요. 유튜브도 있고 거기에 영상이 주기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네, 유튜브에서 자기 강의한 내용들 이런 거 막 많이 올리고, 또 자기가 쓴 글들 같은 것들도 되게 체계적으로 자기 홈페이지에 잘 관리하고 이런 철학자라서,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나 이런 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썼는지 이런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정신현상학에 대한 브랜덤 해석으로 들어가면은, 브랜덤이 보기에 이제 정신현상학의 핵심 주제는 뭐냐? 개념적 내용이라는 그 관념이 주제다. 우리가 뭔가를 믿고 의미하고 의도하고 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는데 그 내용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분석하는 게 정신현상학의 핵심 주제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브랜덤은 정신현상학을 일종의 의미론으로 독해하려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의미론이라고 해서 철학 이제 그 이쪽 분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리는데, 언어 철학에서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언어 철학에서 철학적으로 언어를 다룬다고 할 때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의미론, 세만틱스라는 게 있고, 그다음 통사론, 그 신텍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프래그마틱스, 활용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론은 말 그대로 어떤 문장이나 어떤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언어적 표현과 그 표현이 그 가리켜 보이고 있는 대상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분야인데, 그러니까 이 말이 뭘 의미하냐 이런 걸 분석하는 분야고, 통사론은 이제 구문론이라고도 하는데 언어를 이루고 있는 규칙들을 탐구하는 분야고, 그 프래그마틱스, 활용론은 언어가 어떻게 구체적인 사용의 맥락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다루는 분야인데, 브랜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신현상학을 일종의 의미론 작업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의미할 때 그 말이 도대체 어떻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걸 논의하는 게 정신현상학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정신현상학을 그럼 언어 철학의 완전히 어떤 특수한 분과처럼 다루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학은 전통적으로 모든 철학적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걸 다루냐면 X는 무엇인가라는 이 의미의 문제에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 이래로 철학이 계속 다루어온 내용들은 결국에는 X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건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게 이제 그 에우티프론에서, 플라톤 대화편 에우티프론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경건이라는 건 무엇이냐. 용기라는 건 무엇이냐. 라케스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지식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 뭐 절제라는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무엇인가라는 요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들이 항상 철학의 문제였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용기라는 것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경건이라는 것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지식이라는 것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런 개념적 분석의 작업들이 철학의 오랜 작업들이었기 때문에 이 의미론을 다룬다는 것은 결국에는 철학의 모든 분야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문제들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이 물음을 우리가 탐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어떻게 논의들을 이끌어가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게 이제 의미론의 핵심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브랜덤은 그런 관점에서 정신현상학을 읽으려고 하다. 정신현상학이 하고 있는 작업도 바로 그런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용기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결국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데아라는 그 저기 어딘가에 초월적인 세계에 있는 구체적인 대상, 우리는 현상계에서는 우리는 용기의 그 개별적인 불완전한 용기밖에 알 수가 없지만, 진정한 철학자는 저기 예지계에 있는 진정한 이데아를 볼 수 있다. 그 진정한 이데아가 바로 이데아의 의미다. 그래서 저 진정한 이데아를 가지고서 현상계의 개별적인 이데아들을 설명해야 되고, 현상계의 개별적인 이데아들은 저 진정한 이데아에 가닿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미론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깥에 어떤 대상이 있고, 용기라는 말이 지칭하는 저 바깥에 어떤 대상이 있고, 현실의 용기들은 그 대상에 못 미치는 어떤 불완전한 용기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 의미론의 구조를 짰는데, 근데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겔이 극복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구조거든요. 우리의 의미들을 지배하는 규범들, 규칙들, 조건들, 이런 것들이 저 바깥에 우리와 무관하게 어떤 대상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 규범과 규칙과 조건이란 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토론과 승인과 이런 모든 인간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 세계라는 게 확장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해겔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그런 관점에서 모든 의미들을 분석하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해겔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어도 그게 브랜덤이 바라보는 해겔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탐구가 해겔의 핵심 탐구고, 이 탐구가 결국에는 의미론의 탐구인 거죠. 적절한 의미론을 위한 적절성의 기준을 분절하는 거, 아티큘레이팅이라고 하는데, 분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박또박하게 만드는 거. 이게 아티큘레이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런 의미론의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인간의 모든 문화 일반을 설명하는 이 과정이 해겔 정신현상학의 작업이라고 브랜덤은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브랜덤의 책에는 제가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내고 싶은데, 브랜덤이 제시하는 의미론은 기본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이론에서 가져온 의미론이거든요. 비트겐슈타인이 우리의 언어의 의미라는 것은
특정한 사용의 상황 속에서 결정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걸 이제 발전시켜서 브랜덤이 자기의 추론주의 의미론이라는 걸 제시하고, 그 의미론을 바탕으로 해겔 정신현상학을 독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트겐슈타인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비트겐슈타인은 그 자기 후기 철학의 유명한 책 철학적 탐구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예시가 그렇지만 석판 예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공사장에서 인부들 사이에서 석판이라는 그 말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 석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라고 했을 때, 비트겐슈타인은 이 석판이라는 말이 지니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석판이라는 말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머리 위에서 석판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석판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아, 지금 석판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너는 석판을 조심해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이 사용되고 있는 거고, 아니면 석판을 서로 나르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석판을 주고받으면서 나르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판이라는 말이 쓰였다면, 이 석판을 나한테 좀 가져와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용의 상황이라는 게 있고, 이 사용의 상황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식들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판이라는 말이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 게 아니라, 그리고 석판이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바깥에 있는 석판을 가리켜 보인다고 해서 이게 의미를 짓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용 상황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암묵적으로 이 상황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해서 파악을 해서 이 말을, 그 말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이 석판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적, 그 규범적, 그 사회적이라는 이 말이 항상 그 브랜덤 의미론, 비트겐슈타인의 의미론 안에서 항상 같이 가는 말인데, 어떤 말, 석판이라는 말이 개념적 내용을 지닌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게 사용의 상황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한다, 규범적 기능을 한다, 올바르게 기능을 하면은 그러면 의미를 짓는 거다. 예를 들어서 석판을 가지고 오라고 석판이라고 외쳤는데, 저 사람이 그 말을 가지고 오라는 뜻으로 못 알아듣고 그냥 석판을 가리켜 보면서 이 석판 왜요? 이렇게 막 들고만 있으면은, 그러면 적절하게 반응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규범적으로 반응을 못한 거기 때문에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게 되는 거지만, 그걸 제대로 가져와가지고 저 사람한테 전달했으면은 그럼 규범적으로 올바르게 적절하게 행동하게 되니까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은 사회적인 과정들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들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지향성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규범적 성격을 갖고, 뒤에 나오면 보겠지만 그 사회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할 때 브랜덤이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가 있죠. 어떤 엄마가 어떤 사람한테 이 아이들한테 어떤 게임을 좀 가르쳐 줘라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어떤 뭐 주사위 베팅하는 그 도박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말한 거는 그런 게임이 아니야. 그 한마디로 말해서 너 알잘딱 모르니? 내가 애들한테 게임 가르쳐 달라고 했으면 애들한테 맞는 그런 게임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암묵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규범적 질서라는 게 있고, 이 상황 속에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저 상황 속에선 저렇게 하는 게 맞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도, 다 명시화시키진 못해도, 정말 속된 말로 알잘딱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질서들이 있는데, 그 질서에 맡겨서 제대로 행동하면은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고,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면은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지향적 내용을 지닌다, 개념적 내용을 지닌다라고 할 때, 그게 사실은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돼야 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지향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향성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라고 믿는다, 무엇이라고 의미한다, 무엇이라고 의도한다라고 할 때, 이 모든 무엇이라고 안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지향적 내용 혹은 개념적 내용,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후설 현상학에서 얘기하는 지향성 개념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분석 철학에서 이 지향성 얘기할 때는 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설 현상학에서는 대상과 우리 의식이 항상 떨어지지 않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걸 지향성이라고 부르는데, 언어 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믿는다, 의도한다, 의미한다, 말한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향적 내용을 지닌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향적 내용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 알잘딱처럼 이제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알잘딱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게 이제 브랜덤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브랜덤은 그런 관점에서 해결을 독해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지만 그 사피엔트 크리처라는 거랑 이제 애니멀스가 구분되는데, 이것도 브랜덤의 유명한 구분 중에 하나거든요. 지성적 존재와 지각적 존재의 구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지성적 인간 같은 지성적 존재들은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그 내가 한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다른 행위와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내 행위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이게 브랜덤의 핵심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동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인과적인 어떤 작용들 이런 것들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건데, 브랜덤이 드는 예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앵무새 예시를 들거든요. 인간이나 앵무새나 똑같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것은 빨강이야 라고, 인간도 이것은 빨강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앵무새도, 훈련받은 앵무새도 어떤 빨간 이걸 봤을 때 이것은 빨강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은 이것은 빨강이야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색이 있어 라는 걸 추론할 수 있지만, 앵무새는 이것은 빨강이야랑 이것은 색깔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 사이에 연관성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주장한 어떤 판단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적 내용들이 다른 지향적 내용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규정되어야 되고, 내가 이걸 받아들였을 때 다른 어떤 것들도 또다시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떤 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는데, 그렇지 다른 그냥 일반적인 동물이나 아니면은 그냥 뭐 인과작용이 있는 바위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추론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지성적 존재는 여기 아직 나오진 않지만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게임 속에 참여하고 있고, 지각적 존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구분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브랜덤한테는. 그래서 요 얘기도 나온 거거든요. 지향성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건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내가 다른 상대방한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게 바로 내가 그 언어,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개념 있는 존재다. 내가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언어의 의미를 알고 있고,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특정한 상황 속에서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제대로 반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요 얘기인 거죠. 그게 바로 지향성을 위해 문제가 되는 규범적 상태. 어떻게 올바르게 반응하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냐. 요거는 사회적 상태이다. 다른 상대방에게 내가 반응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항상 사회적 실천이라는 것이 우리가 규범적 의의를 이해하기 위한 맥락을 제공한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면서 올바르게 반응하거나 그르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어떤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뭐 제가 말도 막 더듬거리고 막 복잡하게 하고 했지만 결국 이런 거예요. 용기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뭐냐? 용기 있다. 이게 철학이 해왔던 게 그거죠. 용기란 무엇인가라는 걸 질문을 하고, 용기 있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개념적 분석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브랜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용기 있다는 걸 아는 건 뭐냐? 제대로 특정한 상황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면은, 그럼 그건 용기라는 게 뭔지 아는 거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용기를 발현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용기 있게 행동하면서 올바르게 그 용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잘딱으로 가지고 있는 그 관념들을 만족시키면 그게 용기 있게 행동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용기를 모르는 거고, 개념이 있는 거고, 제대로 행동하면 개념이 있는 거고,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개념이 없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사회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그 규범에 맞게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개념적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하냐,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냐, 올바르게 행동하느냐 아니냐, 그게 정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호 인정이라는 주제가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헤겔은 그 상호 인정이라는 걸 그 자기의식장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 왜 강조를 하느냐? 우리의 규범적 질서라는 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정관계를 통해 가지고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뭔가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하고 있지 못한지,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한지를 형성하는 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의 객관적인 기준, 절대적인 기준, 신적인 기준,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브랜덤의 핵심적인 지적이거든요. 더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건 브랜덤 예시가 아니라 브랜덤 스승인 리처드 로티가 드는 예시인데, 리처드 로티가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투표를 할 때 투표권이라는 거를 특정한 연령 이상인 사람한테는 주잖아요. 만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준다라고 해서, 그런 투표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만 19세라는 기준을 설정하잖아요. 근데 이런 기준이란 거는 내가 생물학적으로 만 19세가 된다고 해서 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아구몬 진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신한 것도 아니고, 그게 자연 내 DNA 속에 만 19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이게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사회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만 19세가 되면은 얘가 자기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숙한 나이가 되었다고 합의를 하자, 인정을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성립한 게 그 투표의 조건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해겔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대상을 인식할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규범들, 규칙들이라는 게 다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 인정 관계 속에서 그렇게 형성된다. 문화적으로 형성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해겔 입장이라는 거거든요. 적어도 브램덤이 해석하는 해겔의 입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는 거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찬동하고 있고 권한을 지니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냐? 그건 어떤 걸 의미하냐? 우리가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한 사람들에게 그러하다고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는 타인에게 내가 인정받을 때 나는 그런 그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지니고 있고 한 그런 개념적인 존재가 되는 거다.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예시로 하자면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이런 연장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정하는 그 연장자들이 만 19세부터 투표권을 가진다고 인정하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그 연장자들에게 우리가 인정받을 때 그때 우리는 개념적 존재다, 토의적 존재다, 단순한 지각적 존재가 아니라 지성적 존재다라고 이제 그렇게 인정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덤 같은 경우는 그게 바로 해겔의 그 자기의식 개념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식이라는 게 결국엔 뭐냐? 브랜덤이 보기에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서의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인데 그게 이게 뒤에 여기 설명이 나오는 거죠. 내가 어떤 규범을 설정하고 내가 설정한 그 규범에 맞는 우리 자신이 되려고 하는 게 이제 자기의식의 모습인데 그게 이런 예시인 거죠. 우리가 훌륭한 체스 플레이어가 된다는 게 뭔가, 내가 훌륭한 체스 플레이어다라고 인정받는다는 게 뭔가,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특정한 체스 플레이어들을 이 사람은 훌륭한 체스 플레이어야, 그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훌륭한 체스 플레이어지 하고 먼저 한번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는 훌륭한 체스 플레이어야 하고 한번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인정한 그 체스 플레이어에 의해서 다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인정한 사람이 그래 너 정도 되면은 내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겼네, 그러니까 너도 훌륭한 체스 플레이어로 인정해 줄게라고 하면은 그때 나도 훌륭한 체스 플레이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호 인정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나의 권위를 다시 또 인정해주는 이런 관계 속에서 무엇이 규범적인 것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훌륭하게 올바르게 체스를 잘하는 법이라는 거는 바깥에 저기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인정한 사람, 이 사람 정말 체스를 잘하는구나 하고 내가 인정한 사람이 나에게 의해서 내가 따라야 될 규범이 되는 거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다시 인정을 받을 때 나는 체스를 잘하고 있다, 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스를 잘하는 법, 잘하지 못하는 법, 이거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동떨어져서 객관적인 저 세계 속에, 자연 세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 속에 있다, 요 주장인 거죠. 그래서 누구를 훌륭한 체스 플레이어로 인정할 것인지는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고, 내가 그들 중 하나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인지는 아직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정하고 인정받는 상호 주관적인 요 관계가 우리의 올바른 규범이라는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브랜덤이 보기에는 해겔이 왜 이런 문제를 고민했냐면은 해겔이 근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대 이전에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이런 걸 고민할 필요도 없었죠. 왜냐하면은 인간이 따라야 되는 객관적인 규범이라는 게 저 바깥에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당연히 받아들여졌고, 신적인 질서라는 게 저 어딘가에 있다라고 당연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고 했는데, 근대가 들어서면서, 근대라는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이게 균열이 생겼다는 거죠. 정말 그런 객관적인 질서라는 게 있을까? 내가 따라야 되는 절대적인 도덕 규범이라는 게 있을까? 신적인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질서라는 게 있을까? 의심이 들면서, 그러면서 근대인들이 고민하게 됐고, 그 근대인의 한 명으로서 해겔은 그런 절대적인 규범 같은 것들이 저 바깥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규범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것을 논의하면서 자기 철학을 전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규범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본질주의적인 어떤 그 면모를 보이게 되는데, 저 어딘가에 인간이라면 당연히 인간의 본질 속에 인간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규범이라는 게 내재되어 있다라고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생각을 했는데, 근대는 그렇지 않았다.
규범이라는 게 상호적 실천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헤겔의 이런 아이디어가 결국에는 이제 브랜덤이 보기에는 현대적인 페미니즘과 포스트 모던적인 신념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헤겔은 전통적인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의 이행을 일륜성의 상실이라는 과정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륜성이란 게 뭐냐면은 개별성과 보편성의 통일이라고 이제 단어 자체만으로는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내가 따라야 되는 보편적인 규범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했고, 그 보편적인 규범을 내가 아무런 의심 없이 나의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따랐기 때문에 개별성과 보편성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라는 게 없었다. 이제 그런 상태를 이제 헤겔은 일륜성의 상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 속에서 근대로 이행을 하면서 점점 정말 그런 보편적인 규범이라는 게 있을까? 내가 왜 저걸 따라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소외가 발생하게 됐다. 내가 따라야 되는 규범과 나 사이에 어떤 간격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면서 인륜성이라는 게 상실됐다. 이렇게 헤겔은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그 헤겔과는 다른 입장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같은 이런 입장들인데, 이 사람들은 계보학이라는 방식으로 규범을 설명하려고 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절대적인 규범, 객관적인 규범, 우리를 구속하는 그런 규범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 너 역사를 봐라. 역사적으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규범을 따랐고, 중세에는 저런 규범을 따랐고, 근대는 이런 규범을 따르면서 규범이란 게 역사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 계속 변하더라. 절대적인 규범 그런 거 없어. 그냥 우리는 역사마다 그냥 변한 우연적인 규범을 따르는 걸 뿐이야. 라고 했는데, 브랜덤이 보기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규범적 태도에 대한 합리적 정당성의 문제가 소멸된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규범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를 제약하고 우리가 어떻게 규범이라는 것에 속박당하는지, 왜 규범이라는 걸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질서를 따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은 학교가 요구하는 규범을 따르고 있고, 직장인은 직장이 요구하는 규범을 따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게 적합한 행위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규범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규범이라는 건 허구일 뿐이야. 계보학적으로 다 시대마다 다 변하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는 왜 우리가 여전히 규범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지가 설명이 안 된다라고 이제 브랜덤은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니체적인 아이디어들이 오늘날에는 이제 푸코와 데리다에까지 이어졌는데, 푸코와 데리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성이라는 것, 그리고 규범이라는 것, 우리를 규제하는 질서라는 거는 권력관계의 근대적 형식이거나 미학적인 놀이의 일종이다. 그거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규범이라는 거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브랜덤이 서 있는 비트겐슈타인 전통에서는 규범이라는 게 우연적이지. 그렇지. 역사마다 규범이라는 게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규범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규범이 우리를 구속한다는 사실, 우리가 여전히 규범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으면서 규범을 의식하면서 내 순간 어떤 게 올바른 행위인지를 고민한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걸 비트겐슈타인은 고민하는데, 브랜덤은 바로 이 비트겐슈타인 라인에서 이걸 대답을 제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게 헤겔이 서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제 자연주의라는 입장이 있는데, 자연주의는 뭐냐면 비슷한 입장인데, 규범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 야, 세상에 규범이라는 게 어딨어. 규범이 허구일 뿐이야. 존재하는 것들은 다 자연과학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들, 자연과학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것들밖에 없고, 자연과학으로 분석되지 않는 사회적 질서, 규범 이런 것들은 다 허상이야. 우린 다 물리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환원해가지고 뭐 그 원자니 분자니 뭐 쿼크니 하는 이런 관계들로 다 자연과학이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자연주의인데, 이런 자연주의 입장 안에서는 이제 규범이라는 게 규범을 설명할 자리가 없어진 거죠. 우리가 왜 이런 도덕이라는 거에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가 왜 사회적인 의무라는 거, 책무라는 거, 책임감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고, 왜 이런 거에 책임감 속에서 어떤 게 올바른 행위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고,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데, 헤겔은 어떻게 자연 안에서 규범이라는 게 자리 잡을 수가 있는지, 저기 형이상학적인 규범을 상정하지 않고서도 규범이라는 게 우연적이고 변화하고 시대마다 달라지는 거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 규범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게 헤겔의 고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주의는 규범에 대한 응답 가능성을 포기했는데, 헤겔은 그런 규범에 대한 응답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헤겔의 특징이 나오는데, 헤겔은 어떤 걸 고민했냐? 고대인들이 알았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규범이라는 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근대인이 배웠던 요것들도 인정하는,
규범이라는 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심적인 것도 아니다. 이건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거다. 이걸 화해시키려고 했던 게 해겔의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적인 통찰과 그 인륜성의 통찰인 거죠. 바깥에 어떤 규범이라는 게 있고 그 규범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보편성과 개별성이 서로 일치하면서 화해를 이루고 있는 요 인륜성의 상태를 해겔은 지향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게 규범이라는 것을 어떤 형이상학적인 대상으로 놓지 않는 절대적인 우리 인간의 사회 문화 바깥에 저기 놓여 있는 그런 것 질서로 상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게 해겔의 시도였고 그런 시도 속에서 해겔이 절대지라는 걸 고민했다. 그러니까 이 절대지라는 게 우리가 흔히 그 형이상학적 해겔, 형이상학적인 해겔, 전통적인 해겔 해석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뭐 저 하늘 위에 있는 뭐 형이상학적 대상에 대한 뭐 정신이라는 저 초월적인 대상에 대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요 두 가지가 화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다. 규범이 우리를 지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규범이라는 게 역사마다 변화하는 우연적인 산물이고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식에 대한 고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사실 해겔과 비트겐슈타인은 공통점이 많은데 근데 브랜덤이 비트겐슈타인의 라인에 서 있으면서 해겔을 해석하려고 하면서도 해겔과 비트겐슈타인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인데 한편으로 해겔과 비트겐슈타인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죠. 뭐냐면은 언어의 중심성과 본질적 기여.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겔하고 비트겐슈타인이 공통적으로 그 동의를 하더라. 그러니까 언어 바깥에 우리가 언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언어적 실천 바깥에 저 어딘가에 그 언어가 지시하고 있는 형이상학적 대상들 그 자체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용기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사회적 실천에서 의미 있게 그 말을 사용하잖아요. 아, 용기 있게 행위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비겁한 행위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렇게 용기라는 말을 가지고 실천 속에서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전통적인 철학자들은 용기라는 그 말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언어 바깥에 저 어딘가에 용기가 지시하고 있는 형이상학적 대상으로서 용기의 이데아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플라톤의 입장인데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걸 거부하면서 용기의 의미라는 게 용기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저 어딘가에 있는 형이상학적 대상을 가지고 설명될 필요가 없다는 걸 주장을 했고 해겔이 바로 거기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비트겐슈타인과 해겔은 강력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언어의 중심성과 본질적 기여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도 나오는데 해겔이 얘기하는 가이스트, 정신이라는 건 뭐냐? 이 정신이라는 거는 다른 뭐 형이상학적 대상이 아니라 규범적인 영역이다. 규범적인 영역. 우리가 그 상호 인정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 규범적인 영역을 가이스트라고 부르는 거지 다른 저 바깥에 있는 형이상학적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우리가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만들고 그 우리를 만드는 것, 네, 그쵸. 우리를 만들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를 만든 그런 어떤 규범적인 영역을 정신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오는 거죠. 해겔 같은 경우에,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언어에는 중심지가 없다. 언어라는 것은 언어 게임이라는 것은 워낙 다양한 종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언어 게임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조건이라든지 보편적인 어떤 이론 같은 것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여기는 이제 브랜덤은 그 언어는 중심지가 없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을 요약을 했는데 이게 비트겐슈타인이 원래 자기가 한 얘기는 아니고 철학적 탐구 제 18절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18절에서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고 언어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그런 도시와 같아가지고 온갖 골목골목은 온갖 골목골목으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브랜덤은 이걸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중심지가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해겔은 언어의 중심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중심지가 뭐냐? 토의적 실천 혹은 개념적 실천을 만드는 어떤 본질이라는 게 있다. 어떤 실천을 언어적인 실천으로 만드는 보편적인 조건이라는 게 존재한다. 해겔은 그런 조건을 탐구하려고 했다. 그런 점에서 해겔과 비트겐슈타인이 구별되고 자신은 그런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에서 출발은 했지만 자기는 해겔 편에 서 있다는 게 브랜덤 주장이거든요. 그 조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게 이제 추론적 조건인데 브랜덤이 보기에 해겔은 뭘 주장하냐? 이 해겔이 강조하는 그 개념 중에 매개라는 개념이 있고 규정적 부정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게 브랜덤의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매개와 규정적 부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주장에 동의를 하게 되면
이 주장과 연쇄적으로 이 주장이 관련되어 있는 다른 주장까지도 한꺼번에 동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주장들은 배척해야 되거나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한다는 게 이제 헤겔이 강조하는 매개 규정적 부정 요 개념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보고서 이것은 빨간색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이것은 빨간색이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면은 이 주장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주장들 이것은 색깔이 있다라는 주장에도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매개라는 관계인 거고 규정적 부정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빨간색이다에 동의를 하게 됐으면은 이것은 파란색이다에는 동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장과 양립 불가능한 주장들은 배척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우리의 주장들이 브랜덤 용어로 하면 우리의 찬동들이 다 추론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가지고 매개적 관계 혹은 규정적 부정이라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 동의를 하게 되면 다른 거에도 동의를 해야 되고 하나에 동의를 하게 되면 다른 건 거부해야 되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 헤겔은 바로 그런 관계를 지적했다라는 게 브랜덤의 해석인 거고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브랜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게임이라는 것, 언어 놀이라는 거는 비록 굉장히 다양하게 보일지라도 어떤 중심지를 가지고 있다. 그 중심지가 뭐냐?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놀이라는 중심지이다. 우리의 언어 게임이라는 건 항상 그러니까 추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에 대한 추론적 이유를 제시하고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거니 하고 하면서 이제 추론적 이유를 질문하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언어 게임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짜여져 있다는 게 브랜덤의 주장이거든요. 이게 브랜덤 추론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이고 브랜덤은 이걸 헤겔이 아까 얘기했던 매개와 규정적 부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강조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언어 놀이들은 비록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놀이라는 그런 공통된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실천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의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적절하게 알잘딱으로 대답하는지 대답하지 못하는지 행위하는지 행위하지 못하는지는 결국에는 내가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주장한 내용 혹은 내가 행위한 내용이 맺고 있는 다른 추론적 질서들을 고려하면서 행위하는지 혹은 고려하면서 말하는지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세 가지 귀결이 나오는데 하나는 총체주의적 의미론이다. 모든 주장들은 다른 주장과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장에 동의를 하게 되면 다른 주장까지 연쇄적으로 패키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의미라는 것은 단독적으로 하나하나 파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속에서 파악된다. 그게 이제 총체주의적 의미론이 하나의 귀결인 거고 그래서 헤겔도 브랜덤이 인용하진 않지만 헤겔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리는 전체 속에서 발견된다. 이게 헤겔의 유명한 주장이고 그게 정합론자들이 자주 받아들이는 주장이기도 하거든요. 진리는 전체적인 질서 속에서 발견된다는데 근데 브랜덤이 하나 구별하는 게 뭐냐면 헤겔이 주장하는 정합주의는 의미 정합주의지 진리 정합주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말의 의미가 다른 말들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돼야 된다는 의미에 대한 정합주의지 진리라는 것이 마치 어떤 폐쇄된 그 체계 속에서 결정될 수 있다라는 여기서 말하는 브랜덤이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제가 보기엔 브랜덤이 행정하고 있는 이 진리 정합주의는 일종의 회의주의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을 순전히 내 머릿속으로만 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태도를 브랜덤은 진리 정합주의인 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의미 정합주의다. 어떤 말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냐. 특정한 말의 의미는 다른 말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언어의 의미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개념적인 것의 무속박성인데 요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읽은 맥도웰 논문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실제로 브랜덤 맥도웰을 인용하면서 하는 건데 우리의 주관적 사유와 객관적 사태가 모두 개념적으로 분절해야 된다. 요게 이제 개념적인 것의 무속박성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추론적 질서 속에서 세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게 브랜덤의 주장이거든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는 다른 행위와 연관도 되어 있고 그 또 다른 행위는 또 다른 행위와도 연관되어 있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라는 거는 항상 추론에 의해서 이 주장 저 주장 이 행위 저 행위 이 사실 저 사실 다 이렇게 추론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세상이라는 건 항상 추론의 질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것은 빨갛다가 참이라면 이것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도 참이어야 되고 이것은 빨갛다가 참이라면 이것은 파랗다는 거짓이어야 되고 이런 어떤 모든 사실들이라는 것 객관적 사실들이라는 것은 다 추론적 질서 안에서 파악되고 있다는 게 브랜덤의 주장이거든요. 그걸 이제 브랜덤은 개념적인 것의 무속박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맥도웰이 주장했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 이게 맥도웰의 주장인지 브랜덤이 맥도웰을 얼마나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브랜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객관적 세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념적 창동의 총체를 벗어나서 이해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객관적 세계라는 것이, 그 이전 철학에서는 객관적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 바깥에, 우리의 추론적 질서 바깥에 있는 게 객관적 세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브랜덤은 아니다. 객관적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추론적 질서 안에 들어와 있다. 나는 세계를 추론의 구조 속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세계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우리의 개념적 창동의 총체로서의 추론적 질서 안에서 이해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얘기했듯이 이 대상, 이거 핫팩이거든요. 이 핫팩은 객관적인 대상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저의 정신과 분리되어 있는, 저의 주관적 상태와 분리되어 있는 객관적인 대상인데, 근데 이런 객관적인 대상조차도 추론적인 질서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것은 빨갛다라면 이것은 파랗지가 않고, 이것은 빨갛다라면 이건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항상 어떤 추론적 관계 속에서 모든 사실과 모든 주장과 모든 행위들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세계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추론적 질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게 브랜덤이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진리 동일론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 얘기거든요. 우리의 사유의 내용과 우리의 사유의 내용은 그 자체로 참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추론적 질서 바깥에 형이사학적 실제, 형이사학적 대상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추론적 질서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형이사학적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와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했던 표현대로 하면 사유와 존재, 현상계와 예지계, 사유와 존재, 마음과 세계,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과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 내가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 인정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고, 그 상호 인정 관계에서 형성된 그 규범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추론적인 그 추론을 전개해 나간데, 바로 그 추론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 그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와 사유, 그 대상과 존재, 이런 것들이, 사유와 존재, 대상과 마음과 세계,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결론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추론적인 질서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해왔는지가 바로 이제 타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타당성, 원래 논리학에서 타당성은 건전성이라는 것과 대비되는, 사운드니스라는 것과 대비되는 용어인데, 그래서 형식적으로 어떤 추론들이 참일 때 그 타당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브랜덤 얘기하는 타당성, 그런 타당성은 아니고 더 넓은 의미에서 어떻게 규범이라는 게 우리를 속박하는가, 규범의 속박성, 우리가 규범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는 지배를 받는다는 요 사실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형이사학적 대상 때문에, 바깥에 형이사학적 대상이나 신적인 질서가 있어서 그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제약하고 우리한테 어떤 타당성을 지닌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호적인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라는 것이 계속 변화하면서 우리를 제약하게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유의 내용과 사실이라는 게 분리되어 있지 않는다. 우리 개념적 내용의 발전 과정이라는 것은 그 타당성에 대한 이해에서 필수적이다. 그런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브랜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들은 어떤 거랑 연관되어 있냐면, 헤겔의 주장들이 오늘날 분석 철학에서 핵심적인 철학자들, 셀라스나 데이비슨의 이런 주장들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셀라스가 총체주의적 의미론을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셀라스의 이 주장이 헤겔이 얘기했던 주장인 거고, 데이비슨이 얘기했던 그 주장들, 뭐 그 합리성과 합리적 지향적 행위자성에 대한 요 이론들이, 데이비슨의 그 행위자성에 대한 이론들이 바로 헤겔이 얘기했던 그런 주장들인 거다. 헤겔이 의식장에서 감각 소요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감각적 확실성에 대해서 비판했던 내용들은 그게 바로 셀라스가 주장했던 내용들이고, 헤겔이 이성에 대해서 설명했던 내용들은 그게 데이비슨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자연 세계 속에서 어떻게 자율성이라는 게 가능한가, 이런 걸 주장을 하는데, 그게 데이비슨이 했던 얘기다. 자연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규범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자율적인 행위자다라는 것을 데이비슨이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헤겔 정신현상학 이성장에 나타나는 주장들이다. 이렇게 브랜덤은 해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브랜덤이 보기에 헤겔 정신현상학은 되게 양면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다. 야누스의 얼굴을 한 어떤 집합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상한 집합체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정신현상학은 굉장히 그 최신의 현대적인 철학의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 어떤 트렌드냐? 이런 거죠. 총체주의적 의미론을 포함하는 개념적 규범성에 대한 역사화된 사회적 실천 접근. 이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요.
총체주의적 의미론. 우리의 의미라는 것은 전체 그물망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 근데 그 그물망이라는 거는 그 사람과 사람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상호적 인정관계 속에서 규범이라는 게 형성되고 그 규범을 따라서 형성된 그물망이다라는 게 이제 이 얘기인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현대의 그런 그 유행에서는 벗어난 어떤 거대하면서 체계적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형이상학적 메타 내러티브를 또 해겔이 제시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메타 내러티브 안에서 이런 그 사회적 역사적 실천에 대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야누스적인 얼굴을 한 책이 바로 해겔의 정신현상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야누스적인 얼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덤이 맨 마지막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많은 통찰력과 함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상하고 뭔가 수수께끼 같고 너무 좀 독특하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단순히 무시할 수가 없다. 이건 정말 대작인 책이다 라고 브랜덤이 주장을 하면서 뜻을 내고 있는 거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채팅이 온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최윤석 선생님. 알잘딱이라는 표현 진짜 좋아하시네요. 착착 달라붙는 표현. 네, 제가 우악구슬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설명해야 사실은 이해가 빠르잖아요. 사실 브랜덤식의 설명으로는 뭐 암묵적 그 실천 속에 들어있는 암묵적 규범, 뭐 그다음에 토의 속에 나타나는 명시적 규칙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그렇게 하면 말도 너무 어렵고 그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알잘딱으로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알잘딱으로 알고 있는 질서들이 있다.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알잘딱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면은 개념이 있는 거고, 한마디로 개념 있는 거고, 개념 있게 행동하는 거고, 그렇게 못 행동하면은 개념이 없는 놈인 거고. 진짜 이거예요. 근데 딱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브랜덤이. 네. 지금 텍스트에 쓰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닌 존재가 해계이 말한 것처럼 의식인 건가요? 잠깐만. 이거 저번 지나간 것 같은데 잠깐만. 구별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니는 존재. 이건 자기의식, 요거는 이제 자기의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 앞에 요거 말씀하신 거죠? 제가 못 보고 지나친 것 같은데, 여기 구별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니는 이 지성적 존재는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런 지성적 존재는 어떤 존재나 자기 스스로 규범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규범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그 규범에 인정받으려는 자기가 되려 한다는 점에서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라고 브랜덤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핑카드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죠. 핑카드는. 지금 뭐, 선생님, 그런데 의미론이 what is x에 대한 x 어 에시스 뭐 엑시스 블라블라라는 대답이라면, 브랜덤이나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의미론은 상대의 어떤 요구에 대한 적합한 반응을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둘은 모두 의미론 기존 의미론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겐 브랜덤의 의미론은 통용되는 규칙처럼 느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브랜덤이나 비트겐슈타인의 의미론에 따르면은 어떤 것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적합하게 반응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의미를 이해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게 기존 의미론과는 너무 다른 것 같다. 기존 의미론에서는 어떤 개념적 분석이라는 거는 X의 의미가 뭐냐, X는 무엇 무엇 무엇이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게 철학에서 개념적 분석이라는 걸로 불렸는데, 근데 브랜덤은 너무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브랜덤의 이런 주장들은 브랜덤이 분석 철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절대 주류 주장은 아니거든요. 분석 철학에서 굉장히 유별난, 되게 특별한 주장인 거죠. 오히려 분석 철학자이긴 하지만 훨씬 더 대륙 철학의 논의들하고 가까운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여기서 말하는 자연주의는 규범이 자연적인 실제로 모두 환원될 수 있다고 하는 강한 자연주의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주의는 뭐 쉽게 말해서 물리환원주의,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주의도 사실은 여러 가지 층위의 자연주의가 있어가지고, 그 인식론적 자연주의랑 존재론적 자연주의가 다르고, 또 존재론적 자연주의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반드시 또 물리주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 그런 것도 아니긴 한데, 근데 적어도 여기서 브랜덤이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고민하고 있는 자연주의라는 거는 강한 의미에서의 물리주의적 자연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다 물리학이 상정한 존재론으로 환원될 수 있다라는 입장. 선생님, 근데 혹시 철원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추론주의요? 그게 브랜덤이 네. 서 있는 입장을 추론주의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의미론의 한 입장이에요. 의미론. 어떤 언어가 어떻게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에서 이제 나온 입장인데, 추론주의는 그 말대로 어떤 언어의 의미는 그 언어가 다른 언어와 맺고 있는 추론적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빨갛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예시를 더 들면 좋을까요? 그 총각이라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총각이라는 예시. 총각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적절한 예시는 아니거든요. 적절한 예시는 아닌데, 브랜덤이 이제 콰인을 따르고 있으면서 그 콰인의 그 분석종합 미분법을 비판하니까 그 예시 중에 하나로 총각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총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전통적인 철학은 그런 거였죠. 총각은 결혼하지 않는 남자다. 그게 총각의 의미다. 총각의 의미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추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거죠. 맥락에 따라서 총각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뭐 총각은 그냥 젊은 남자 일반은 뭐 할머니들이 그렇잖아요. 할머니들 뭐 결혼한 남자들도 젊게 보이면 그냥 아 총각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약간 좀 외설적인 얘기긴 하지만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남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총각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놓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잖아요. 근데 브랜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분석하냐면 그 단어가 놓여있는 그 상황이라는 게 결국에는 추론들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총각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총각이라는 말을 다른 말들과 어떻게 추론적으로 연관해서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기본적인 추론주의 입장인 거죠. 근데 이거는 되게 구체적인 예시로 추론주의를 되게 뭐라고 할까 그 많이 변형시켜서 설명드린 거고 훨씬 원래 추론주의는 훨씬 더 추상적이고 훨씬 더 뭐라고 할까 일반화된 이론이라서 더 그걸 이해하려면 많은 얘기가 있어야 되긴 한데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종류의 의미론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아까 자연주의를 넘어서서 해결이 중심지라는 걸 말하는 걸로 보였는데, 자연주의를 넘어서요? 네. 네. 중심지라기보다는 일단 그 자연주의가 자연 안에서 규범이 위치할 자리가 없다에 대해서 규범에 대한 응답 가능성을 포기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헤겔이 칸트의 초월적 관념에 대해서 본질주의라는 비판을 하는 게 헤겔한테도 이제 상호성이라는 일종의 다른 본질주의를 세우려 했다는 비판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한다고 이렇게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달성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포기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보면 상호성이라는 게 자연한테도 자연이 가지고 있는 건데 너가 그걸 안 한 것뿐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게 상호성이라는 걸 자연도 가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일종의 본질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닐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건 어떤 거냐면은 자연주의자들은 이건 자연주의자들의 입장인 거거든요. 자연주의자들은 자연 안에는 규범이 위치할 자리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대상들은 물리적으로 분석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규범이라는 거, 뭐 법적 질서, 헌법 같은 거 물리적으로 분석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연 세계 안에서 분석될 수 없기 때문에 자연 안에는 규범이 위치할 자리가 없다라는 게 자연주의자들의 주장인데, 근데 해겔이 보기에는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규범에 대한 응답 가능성이 포기가 된다. 이건 해겔의 비판이거든요. 해겔이 자연주의에 대해서 제시하는 비판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종속이 되고 규범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를 자연주의는 전혀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게 해겔의 비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겔은 규범에 대한 응답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 안에서 규범이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지 왜 규범이라는 게 형이사학적 대상이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를 제약하는 어떤 속박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걸 탐구하겠다는 게 해겔의 전략인 거니까 요거는 자연주의자의 주장인 거고 요거는 자연주의자에 대한 해겔의 비판인 거고 그 비판을 가지고 해겔이 주장하는 요거인 거죠. 해겔이 주장하는 내용은 요거인 거죠. 자연 안에서 규범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규범에 대한 응답 가능성 포기라는 말은 해결의 관점이 아닌 건가요? 이거는 자연주의자들이 그렇게 포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게 해겔의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응답 가능성이라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규범이 있으면은 그 규범에 따라서 실제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게 규범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거든요. 규범이라는 게 있고 내가 그 규범을 지키면서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규범에 대한 응답 가능성인데 자연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은 규범이라는 걸 설명조차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규범에 대한 응답 가능성, 우리가 어떻게 규범을 따르고 있는지, 규범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를 제약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설명할 수 없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연주의가 어떻게 귀결되냐면은 자연주의는 규범에 대한 응답 가능성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문제다라는 게 해겔의 비판인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정말로 모든 게 다 자연적으로 환원될 수 있고 규범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왜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왜 우리가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냥 나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게 이제 아주 사실 그 적절한 건 아니지만 그게 말하자면 자연주의의 끝에 나오는 게 규범에 대한 응답 가능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라는 주장인 거죠. 어떤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규범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혹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생각이긴 하지만 브랜덤 같은 사람들이라거나 슬라스 이런 사람들 상호 인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네. 개념이 상호 인정으로 등장하는데 근데 수학적 진리나 수학적 개념 같은 거에 대해서 뭐 과학적 실제론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좀 궁금하네요. 브랜덤이 드는 예시가 있어요. 브랜덤이 드는 예시가 뭐냐면 자주 드는 예시인데 뮤입자 예시가 있거든요. 저는 뮤입자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원자를 쪼갰을 때 뭐 쿼크 단위에서 나오는 게 뮤입자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근데 뮤입자라는 게 안개상자라는 실험 장치 속에서 관측이 된대요. 근데 브랜덤이 드는 예시가 뭐냐면은 어떤 대학원생이 처음 그 이공계 실험실에 들어와서 안개상자를 바라본다고 해보자. 근데 안개상자를 대학원생이 처음 바라보면은 아무리 뚫어져라고 안개상자를 쳐다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절대로 뮤입자를 볼 수가 없다. 거기는 그냥 증기 자취만 있을 뿐이지 뮤입자 자체가 대학원생한테 보이지가 않는다. 근데 대학원생이 이제 지도교수한테 후드려 맞으면서 야 너는 이런 실험 결과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지금 이런 자취가 있으면은 여기에 뮤입자가 관측돼야 된다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교수님한테 후드려 맞고 이제 선배 대학원생들한테 후드려 맞고 하다 보면은 그때서야 어느 순간 이제 훈련을 받아가지고 특정한 증기 자치가 보였을 때 아 여기 무입자가 있다라고 지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브랜덤 주장은.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과학적인 대상들에 대한 지각조차도 그게 우리한테 있는 그대로 지각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적으로 훈련받은 그러니까 과학자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그 결과로 유입자 같은 대상들도 지각할 수 있게 되고 보고할 수 있게 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덤은 뭘 강조하냐면은 무엇이 지각되는 것인지와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엄격한 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과학적 실제론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탐구하시는 분이 그 블루어라는 분이 있거든요. 사회학자인데 데이비드 블루어였나?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데이비드 블루어 같은 사람들은 수학이라는 그 마치 우리의 그 주관과는 우리의 상호적인 그 문화나 아니면 주관과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수학적 질서라는 것이 어떻게 사실은 문화적인 구성물인지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많은 글들도 썼거든요. 그게 아마 김경만 교수님이 번역하신 그뭐 지식과 사회의 상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블루어 책이 있을 거예요. 한길 그레이트 북스에 있을 건데 그걸 아마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과학 자연과학 대학원생의 사례라거나 네네. 뭐 잘 모르겠지만 수학 그 문화마다 어떤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사례는 뭐 과학 철학에서 말하는 이론 적재성이 적용되는 사례고 그건 의미론적인 이야기 같고 형이상학적인 뭐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전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근데 분명히 있거나 없거나 그 이자가 있거나 없거나 네. 그러니까 관측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인식론적인 관점에서를 떠나서 있거나 없거나이지 않을까라는 직관도 분명히 네. 저는 있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게 칸트 직관이죠. 그게 예, 칸트적인 직관이고 저희 세미나 처음 출발할 때 했던 게 그 문제였잖아요. 사물 자체의 문제였잖아요.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서도 어쨌든 사물 자체든 뭐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 방금 논의로 돌아가면 유입자라는 게 내가 뭐 의미론적으로는 그래 결국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지도 교수님과 다른 대학원생 동료 대학원생들한테 훈련 받아가지고 유입자를 관측하게 되는 거고 유입자라는 말을 의미 있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지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관측이나 우리의 인식을 벗어나서 뭔가가 있어야 되긴 하지 않느냐 요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그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드는 게 그거거든요. 그걸 그 사물 자체나 유입자 같은 것들을 저는 사실 기독교인이지만 신이라고 한번 대체를 해보세요. 신이라고. 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뭐 경험될 수는 없긴 없지만 하여튼 어딘가에 그 사물 자체는 뭐든 있긴 있어라고 하는 거에 우리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신은 존재하긴 존재해라고 하는 거랑 사실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그게 철학적으로? 그래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믿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뭐 경험되지도 않고 인식되지도 않고 들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걸 믿어? 그런 게 어떻게 존재한다고 내가 상정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데 사물 자체를 믿냐라고 하면은 은근히 사물 자체는 당연히 뭔가 있겠지, 있긴 있겠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너무 소박하고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 해겔이 도전하고 있는 건 다 그런 문제거든요. 우리의 의미론적 조건들을 벗어나서 우리의 상호주관적인 조건들을 벗어나서 정말로 유입자 그 자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 정말로 사물 자체 그게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라는 게 질문인 거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이게 더 나아가서 더 문제거리가 더 나아가자면 결국에는 외부세계 회의론과 외부세계 실제론의 문제로 나뉘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뭐 외부세계 실제한다고 물 자체 뭔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 인식관 잘 모르겠지만 외부세계라는 게 실제한다, 물 자체로서 실제한다라는 입장하고 정말 잘 모르겠지만 개념들로 매게 된 외부세계, 그걸 외부세계라고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개념들로만 매게 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뭔가 그 안에 갇혀진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매개된 세상만을 살아가는 외부세계 회의론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질문을 드렸어요. 되게 재밌는 주장인데 실제로 해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논리의학 그 첫 번째 서문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개념에 매개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개념의 무속박성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바로 반드시 외부 세계 회의론이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아까 브랜덤이 두 번째 귀결로 얘기했던 건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 핫팩이라는 대상이 저와 독립된 실제라는 거는 브랜덤도 맥도웰도 의심하지 않아요. 해겔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실제이기 위해서조차 이 대상은 우리의 추론적 질서 속에서 파악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브랜덤의 주장이거든요. 추론적 질서를 벗어나서는 실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는 항상 추론적 질서 안에 있다라는 게 브랜덤 주장이거든요. 그거를 물론 반대편에서는 그게 여전히 회의주의가 아니냐, 그게 여전히 뭐 사물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실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맥도웰 다음 시간에 볼 맥도웰은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개념적 질서 바깥에 있는 실제 그 자체라는 건 도대체 뭔데? 나는 그런 실제를 이해를 할 수 없겠는데 너는 도대체 개념적 질서 바깥에 실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뭘 주장하고 있는지 너 스스로는 알고 있긴 하니라고 되물으면서 자기의 주장이야말로 자기의 가장 그 개념적인 것의 무속박성이라는 가장 관념론적인 주장이야말로 가장 실제론적인 주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이제 포인트인 거죠. 실제로 브랜덤도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신뢰의 정신 이 책에서는 자기 주장이 회의주의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개념적 실제론이라고 해요. 개념적 실제론. 컨셉추얼 리얼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덤은 실제론을 옹호하고 있고 단지 실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라도 그 실제는 개념적 질서 안에서 파악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네, 그 초론주의는 그 진리 조건을 외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만약에 의도가 다른데 같은 행동을 한다고 치면 어떤 행동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우연적으로 행동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의도에 부합해서 행동을 한 건지를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뭐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서 절을 드린다고 쳤는데 이제 뭐 어떤 어른은 이제 성숙하게 조상님께 예를 이제 드린다는 목적으로 절을 드렸는데 어떤 아기가 이제
엄마가 10,000원 줄 테니까 이제 절을 해라 해가지고 그냥 엄마 10,000원 그걸 듣고 절을 했다면 둘의 행동은 이제 의도적으로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렇죠. 되게 재밌는 주제인데, 근데 그거는 여기서 짧게 다루기는 참 힘든데, 브랜덤 같은 경우에는 그 다니엘 데넷하고 되게 유사한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의도라고 했잖아요. 인텐션이라고 했잖아요. 지향성도 인텐셔널리티 이거잖아요. 그래서 의도, 지향성, 이 모든 것들을 일종의 다 기능주의적으로 설명을 해요. 내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이거를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가 다 결정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거죠. 단순히 딱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절을 하는 그 상황만 놓고 보면은 막 그냥 대충 절하는 사람이나 진심을 다해서 절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지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여러 가지가 놓이게 되고 다양한 맥락 속에 놓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서로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럼 그 차이 나는 것을 보고서 아, 이 사람은 의도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행위에 약간 여러 번 그 시행을 보고 결론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브랜덤이나 비트겐슈타인이나 다 이런 우리 혼자만 알고 있는 내적 영역이 있다, 이런 주장에 반대하거든요.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고 없고, 이런 걸 불가능할 뿐더러 이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원리적으로 그 마음속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니라 마음속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 사이비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저 사람은 의도가 불순하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증거가 쌓이게 되면은, 내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믿을 만한 추론적 이유를 갖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너는 이런 이유 때문에 추론적으로 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유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이유가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도가 있냐 없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데닛 하니까 떠오르는데, 네. 추론주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추론주의,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똑같이 E는 MC 스퀘어라는 것이 참이다라는 명제가 있지만, 저는 저 같은 문돌이가 E는 MC 스퀘어다라는 참을 믿는다 하고, 상대성 이론을 전공하신 박사님께서 E는 MC 스퀘어다를 믿는 것하고, 네네. 정말 걔가 저기 노벨상 수상자 E는 MC 스퀘어다를 믿는 것하고, 추론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는 의미의 지향성과 뭔가 추론적으로 얽혀진 그 명제들의 웹이라고 해야 되나? 분포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추론주의에 따르면 그런 것도 좀 설명이 좀 달라지거나, 좀 해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거 데니시 든 얘기인데, 네. 네,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데니슨 브랜덤 되게 좋아하거든요. 데니슨 브랜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추천사를 썼는데, 지금 예시를 들었을 때 제가 느끼긴 그래요. 그러니까 문도리는 E는 MC 스퀘어라는, 그러니까 E는 MC 제곱이다라는 그 말을 아주 제한된 상황에서밖에 사용을 못 하겠죠. 그걸 제한된 참이다를 믿지만, 네. 있지만 제한된 사용에서밖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하지만 박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노벨상 수상자라든지 아인슈타인 본인은 훨씬 더 넓은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이 의미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넓은 맥락에서 얼마나 다른 추론적 관계와 엮어가지고 이걸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이 말의 의미를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추론주의 안에서는 네가 그 말을 추론적 질소에서 어디까지, 이 말로부터 어디까지 추론할 수 있고 어디까지 배제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정도에 따라서 네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다는 게 결정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저희 진리 동해론 나오는 이 파트에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확충적인 측면이 있고 비판적인 측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브랜덤이 개념의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건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디까지 확충적으로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이걸 내가 받아들였을 때 어디까지 내가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 이거를 아는 범위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범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영역이 결정되는 거겠죠.